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재고자산에 대한 의미 중에는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의 유동자산이라는 건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거,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 중에 회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상 영업 주기라고 표현하는 건 주기는 우리가 원재료 구입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대금 회수하는 것까지가 정상 영업 주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는 매출 채권의 형태가 들어가 있겠죠. 대금 회수까지. 그래서 매출 채권은 1년을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상 영업 주기가 대금 회수까지가 정상 영업 주기예요. 그럼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채권과 채무의 형태로 있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수하게 되면 얘를 또 구입하는 이 사이클이 정상 영업 주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자, 그럼 이 재고자산에서는 우리가 취득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 혹은 가산한다라고 표현할 거고,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우리는 발생 시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건 그 자산을 취득했으면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원재료를 우리 창고에서 공장으로 옮겨요. 우리가 원재료를 창고에서 공장으로 원재료를 옮기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운반비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얘는 500번대 운반비로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는 창고에 들어오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 끝난 거예요. 창고에 돌아왔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별도의 비용인데 그래도 물건 만들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500번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혹 운반비가 800번대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취득 시점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500번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운반비 계정은. 그럼 취득 시점 이전이다 이후다를 기준 가지고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한 얘가 얘로 자주 나와요. 그럼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다. 자, 그럼 우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건 재고자산 사올 때에 뭐 보험이라든지 운송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사는데 창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나 바로 공장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공장이나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의 운반비, 하역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취득 원가를 포함하니까 전부 다 원재료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그 계정 과목이 우리는 지금 적혀 있는 계정 과목들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상품이다, 제품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상품은 우리가 완성품, 팔려고 사온 완성품을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상기업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상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소매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제품은 내가 팔려고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걸 완성품을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게 물건 만들려고 들어간 모든 돈을 전부 다 집계를 해야 돼요. 그럼 물건 만들려고 사온 건 원재료라는 개념 과목 써야 되고, 물건 만들기 때문에 들어간 인건비가 있다면 500번대의 인건비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임금이든 아니면 500번대 급여든 아니면 우리 퇴직급여든 노무비도 전부 다 상여금도 500번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과 공장 때문에 나오는 전기세도 다 500번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하고 그냥 사오는 물건하고 가격을 비교했는데 사오는 게 더 싸면 우리 공장 문 닫아야 되거든. 그죠?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런 돈을 굳이 공장 운영하면서 힘들게 사람들로 부대껴가면서 경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00번, 800번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직원 100명이 회식을 했는데 생산부 직원이 40명이다. 그러면 회식비의 40%는 500번대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안 돌렸으면 그 사람도 없을 거거든. 하지만 판매직이나 사무직은 상기업이든 제조업이든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판관비로 800번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회계상에서도 구분을 하고 우리도 원가 통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반제품은 우리 회계에서는 잘 안 쓰는 건데 물건 만드는 중인데도 제품적 가치가 있어서 판매하는 거, 그걸 반제품이라고 하고, 우리 제공품은 원재료가 제품이 되어가는 중간 단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자산,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고 제품도 재고 자산인데 그 사이 단계에 뭐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 단계를 자산으로 인식해 둔 게 제공품이에요. 근데 이 제공품에는 노무비하고 제조경비도 다 같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요소병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으로 넘어가죠.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원재료가 있고, 자, 미착품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럼 자, 미착품이라는 걸 잠깐만, 아니 뒤 우리 41페이지 있으니까 미착품은 이따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다음에 연결해 37페이지에 자, 매출 원가는 영업 비용이에요. 자, 매출 원가라는 글자가 비용이라는 느낌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가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 되기 전엔 자산이다가 일반적으로 얘가 추출되면 비용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비용도 같이 써져 있고 사용된 우리 자산들하고 전부 다 집계해서 매출 원가가 마지막에 비용화 되는 거죠. 자,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지해 두세요. 자, 그럼 뭐 매출 원가 공식이라 적혀 있는데, 우리는 매출 원가 공식이라는 건 우리 원가 회계할 때 요소별 원가 계산해서 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원가 회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상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품은 상기업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은 차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에요. 자산은 차변 계정이죠. 차변 계정은 T 계정을 왼쪽 위가 기초가 되고 오른쪽 아래가 기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산이다, 부채다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차변 계정이다, 대변 계정이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상품, 그래서 우리 원가 얘기할 때 전부 다 이렇게 T 계정해서 기초 기말이라 쓴 거예요. 다 차변 계정들 가지고 해서. 자, 그럼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고 여기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 있어요. 순매입액이라는 것 애누리 할인 환출을 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죠. 항상 T 계정은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하니까 자, 지금 제가 적은 게 우리 교재 37페이지 아래에 있는 더하기 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얘에서 얘 더하고 얘 빼면 얘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공식을 전부 다 일일이 외우는 것보단 T 계정으로 보는 게 기초 기말 위치만 잡으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 T 계정을 좀 잘 써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상기업이라면 상기업이면 상품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만 되겠죠. 제조및 도소매업이면 제품 매출 원가도 같이 매출 원가가 합쳐질 건데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있는데 이 매출 원가가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보거나 혹은 영업 이익을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 이론 시험에서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 이익을 물어보는데 기초 상품 정보가 있고 기말 상품 정보가 있으면 여기 매출 원가를 이쪽으로 산정을 해서 사용하라고 그 문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서 T 계정에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떨 때는 또 거꾸로 매출액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앞에 취득원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책 쓴 사람들 해숙씨도 이거 왜 안 뺐어? 우리 재고자산 매출 시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구입할 때도 재고자산으로 원가에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좀 빠져 있죠. 자, 그럼 우리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이 부분을 분개 한 번만 더 봅시다.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반품을 하면 내가 다시 도로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반품하는 걸 환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환출. 팔았는데 반품 받으면 환입이라고 하는 거고 사왔는데 반품해버리는 걸 환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감액하는 걸 우리는 애누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금액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표현할 거고 그럼 약정이나 아니면 조기 회수로 감액을 하는 걸 할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할인. 자, 사유는 서로 다르죠. 그럼 애누리는 키워드가 하자고 할인은 키워드가 조기 회수 혹은 약정을 거는데 약정 표현을 이렇게 잘 걸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요. 그럼 얘가 이제 신용 기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 조건이라는 건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외상금 도대체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그 기간은 이야기를 하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갚을 거냐 15분의 N 적혀 있는 건 15일 이내 갚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이 급해서 너가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라는 이런 조건을 걸면 당연히 이 두 날짜는 5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일 가지고 2%라는 건 엄청난 이율이죠. 그럼 갖게 되겠죠. 옛날에는 30분의 n이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면서 몇 년 전부터는 15분의 n 조건이 일반 상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사분들의 룰이 점점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거보다 더 길면 물건을 안 주는 분위기도 생기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외상으로 못 기다리겠다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이건데 계정 과목으로는 상품을 사왔는데 반품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이때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해서 얘를 구분하고 있어요. 같이 합쳐서 계정 과목을 써요. 세무사의 건가 회계사의 건가, 그러니까 K랩인지 도전인지 모르는데 한 개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하나는 매입 애누리 및 환출 적혀있어요. 우리 같은 건가 알겠죠? 뭔 이유인지 이게 둘이 순서가 프로그램이 서로 틀리게 적어놨어요. 근데 같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또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다음 우리가 원재료를 사는데 이 원재료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면 이때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도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제가 지금 얘 둘이를 쓴 이유는 상품하고 원재료는 글자가 틀리니까 인지를 하는데 애누리나 할인 때문에 쓰려고 하시면 같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네들의 성격이 뭐냐면 매입 할인하고 매입 환출 애누리 얘네들은 이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관계 계정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네들도 이게 차감 계정이니까. 그럼 차감 계정은 특징이 자기 짝지들이 다음 번호를 주로 쓰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이 번호가 146번이니까 얘네들은 147번, 148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 K랩에서는 오른쪽 옆에 이 계정 과목 옆에 참고에 상품이라 적혀 있는 애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스마트 A 가지고 할 때는 먼저 상품이라고 쳐보고 상품 다음 번호를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도 원래 전산이라는 거 처음 시작했을 때 회사 때도 그렇고 다 도전 프로그램 썼어요. 근데 그때는 뭐 디스켓이 되니까 토스 버전 같은 느낌의 도전이었는데 전부 다 모두 다 쓰는 방식이 상품을 먼저 써놓고 146번이 나왔죠. 그럼 그냥 147, 148 이래서 다음 번호 찾는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도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 아니면 계정과목이 적용으로 찾아가 봐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면 반번원적으로 보세요. 자, 얘는 자, 이렇게 번호가 다음 번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차감 계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차감 계정. 자, 그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원재료를 100만 원치를 사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두는데 자, 얘가 5월 1일 날 샀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신용 조건을 걸었다면 그럼 나는 10일 이내 갚는 게 나한테 득이니까 10일 안에 갚겠죠. 그럼 5월 10일 날 이 외상 매입금을 갚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는 보통 예금에서 돈 이체해 줄 건데 2%
약정에 깎아주니까 저는 98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98만 원을 주며 이때 차이 나는 2만 원을 약정에서 깎아줬으니까 매입 할인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매입 할인을 쓸 때에 문제에서 뭐 사면서 지금 약정 조건이 걸렸는지를 확인해서 원재료면 원재료의 짝지인 매입 할인인 155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장부에 적어 놓으면 장부에는 원재료는 100만 원인데 2만 원 약정에 의해 깎아서 98만 원이에요. 이렇게 순액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교재에서 매입 가격의 순매입 가격은 98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자라는 건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대조란 이야기예요. 그럼 순매입 금액은 98만 원인 거고, 하지만 표현할 때는 차감 계정을 달아줘서 보여주는 방식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매입 애누림의 한출이에요. 회계에서는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용세금 계산할 때는 환출만 따로 있고 애누리 할인이 붙어 있죠.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쟤들이는 공급가입 변동이고 환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사유가 서로 수용세금 계산서 사유가 구분이 회계랑 좀 다르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회계에서는 환출하고 애누리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나 이 물건 키스에서 싫어요. 반품할래요. 그랬더니 그럼 얼마 깎아줄게요. 그 돈이면 쓸게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환출하고 애누리가 같이 붙어 쓰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아래 상품의 순매입액에 보시면 총 매입액, 매입 가격의 부대 비용 더한 거에다가 애누리와 환출, 할인을 뺀 거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매입액이다라고 말하든 매출액이라고 말하든 전부 다 앞에 순자가 생략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로 봅시다. 제가 회계 1급 세무 2급 수업할 때는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론하고 상관있지 실기하고 상관 별로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수업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린 세무 1급 공부하는 거잖아요. 실기하고도 상관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아셔야 돼요. 실기하고. 자, 기말 재고 자산 평가를 위해서는 첫 번째 수량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가 결정을 해서 얘 둘이를 곱해주는 방식을 써요. 몇 개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럼 우리 수량 결정에서 감모 손실을 파악을 하고 단가 결정에서 평가 손실을 산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수량 결정 방법에는 첫 번째 계속기록법, 두 번째 실질재고조사법, 세 번째 혼합법 또는 병행법.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자, 계속기록법이든 실질재고조사법이든, 자, 이번에 저는 그냥 T 계정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어차피 재고 자산이니까, 자, 여기에 기초재고 수량, 그리고 단기
매입액 지금 제가 3개 다 쓴 거는 이 3개는 변함이 없어요. 기초재고수량 단기 매입액은 왜냐하면 물건 수는 사는 사람이 세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이 셌으니까 세면서 장부에 기록도 하기 때문에 어디에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대변 쪽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봤을 때에 자, 계속기록법은 다른 표현으로 얘는 장부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 장부에 우리가 계속 단기 판매 수량을 써서 그래서 얘는 기말 재고 수량을 우리가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기말 재고 수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파란색 쓴 거는 얘는 기말 재고 수량을 몇 개 남아 있겠네라고 추정하는 방식이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 수량이 몇 개 있는지를 봐서 그래서 그럼 몇 개 남아 있으니까 이만큼은 팔렸겠네라고 단기 판매 수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파란색을 쓴 거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가 1000개 있었고 단기에 팔려고 또 1000개를 사왔어요. 그런데 기말에 봤더니 예를 들어 200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남아 있어야 되죠? 1800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방금 산술적으로 추정한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산수가 안 되네. 이제 큰일 났네. 자, 800개죠. 더하기 빼기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제 스스로한테 1 더하기 1도 계산기 써라. 그러는데 자, 그럼 800개 있다라는 건 우리가 추정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은 1000개가 있는데 기말 재고 수량 봤더니 7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팔았죠? 그럼 1300개 팔았겠네라고 추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자, 우리 혼합법은 실제 값만 가지고 갈 거예요. 얘네들은 실제 값만 사용을 해서 우리 계속기록법에 의한 단기 판매 수량하고 실질재고조사법 말 그대로 기말에 창고에 몇 개 있네라고 직접 센 숫자하고 실제값만 사용해서 얘 둘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왼쪽 게 정확한 실제값이라고 봤을 때 단기 판매 수량이 1200개고 기말 재고가 700개라면 같아야 되는데 100개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계속 장부에다 기록하고 있다가 하루 날 잡아서 실사하자, 재고조사하자라고 재고조사를 해요.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는 거에다가 실제 적은 걸 넣으면 그러면 몇 개 모자라네, 몇 개 없어졌네라는 생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걸 하려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이 100개 얘를 우리는 감모 손실이다라고 해서 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없어졌는지 이제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액 가지고 회계 처리할 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800원에 사온 걸 1000원에 팔아요. 그럼 1000원의 상품 팔았을 때 회계 처리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 차변에 돈 받았다만 쓰죠. 800원짜리 상품 매출 원가는 쓰나요?
안 쓰죠. 여러분들은 우리 회계상의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 사실 실질재고조사법으로 기말에 한 방에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말에 여러분들이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기말 상품 재고에 직접 입력하셨던 거 있죠? 그게 지금 이 값을 써주는 거였어요. 이 값을. 왜냐하면 얘는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말에 이걸 써주면 컴퓨터가 일단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산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이 감모 손실의 차이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잠시 후에 뒤에서 좀 보고, 자, 다음 이제 39페이지에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갈게요. 얘 둘이 회계 처리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하고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회계 처리 이거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회계 처리는 안 가르치고 수량만 말씀드려요. 이번엔 단가 결정하는 방법인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 개별법이라는 것,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올 때마다 한 개씩 얼마에 사왔는지를 다 적어 놓고 팔리면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는지를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럼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하고 물량 흐름도 정확하게 일치한 거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고수가 많은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별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사용 못해서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써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써요. 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얘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이고, 다음이 가중평균법인데, 이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눠지고, 이 둘로 나누는 거는 바로 이 앞에 했던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평균법의 종류를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가중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후입선출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평균법이다라고 표현하면 가중평균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중평균법을. 자,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게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거거든. 그러면 장부에 계속 써야지 평균 낼 수 있을 거잖아요.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방에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쓰는 평균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럼 자, 이 단가 결정 방법은 자, 여러분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써서 기말재고자산, 매출총이익, 그리고 매출원가 산정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하는 방법. 제가 왜 진지하게 이야기하냐면 TAT 1급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왜냐면 TAT 1급은 원가 회계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계산하는 문제를 한 문제를 내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냥 더하기 빼기 얘 팔렸네 안 팔렸네 남아있는 거 가지고 팔린 건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재고자산 이거 계산을 빠르게 하는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그 문제를 손을 안 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TAT 1급 기출 문제 보시면 TAT 1급은 이론 문제도 나오는 곳에서 계속 걔가 나와요. 대손 충당금 문제, 재고자산 문제 얘네들이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좀 특이하네요. 실기도 그러면서 이론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TAT 1급은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에 저에 대한 불신이 있다가도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다가 느껴요. 이건 알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뒤늦게 그 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다시 가지고 오시는 분도 되게 꽤 많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럼 다음번에 내가 버려야겠네 해야겠는데 근데 계산 문제는 한 번 이해하면 계속 풀어서 좋긴 한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래서 혹시 기억을 하시면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규칙만 설명하려고. 근데 아니 이 다음 시간 할게요. 자, 일단 그럼 우리 단가 결정 방법에서 성격에 대해 나오는 걸 먼저 정리한 걸 한번 봅시다. 자, 단가 결정 방법에서 첫 번째 개별법은 우리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했죠.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실제 물량 흐름하고 동일해서 가장 정확하고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가장 우리가 가깝다로 적혀 있는데 뭐 얼마에 사왔는지하고 1대1 대응이니까 제일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 단점은 거래가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선입선출법인데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영어 약어를 많이 써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그냥 FIFO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이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물가가 상승하면 대응되는 원가도 따라서 상승을 점점점 하고 있고 기말재고자산도 점점점점 상승한다는 거예요. 딱 맞진 않지만 기간적 토율로 해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흐름 순서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흐름이. 자,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이 최근에 산 게 내 기말재고자산으로 있으니까 최근의 공정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단점으로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먼저 산 게 먼저 팔렸다고 하는 거니까 과거에 샀던 게 대응 원가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과거에 사온 게 싸게 사왔을 거잖아요. 그게 대응 원가가 되니까 이익이 과대 계산이 돼서 법인세가 높이 나온다라는 이제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그냥 반대예요. 반대라서 표현할 때 last in, first ou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후입선출법은 그냥 반대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하고 지금 최근에 사온 게 방금 막 샀던 게 지금 팔린 거의 대응 원가다. 그러니까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가장 정확하겠죠. 방금 막 산 거니까. 근데 단점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점점점 옛날 산 걸로 가니까 그럼 과거에 싸게 샀던 걸로 역행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은 옛날에 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우리는 사올 때마다 계속 가격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주고 사왔지? 그럼 과거에 사온 금액 합치고 지금 몇 개지 나누기 n분의 1.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얘는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얘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하고 이익 조작이 제일 작아요. 이익 조작이 작다라는 건, 자, 물가가 상승해요. 대응 원가를 싸게 사용을 하면 이익이 커질 거고, 비싸게 사온 채권을 넣으면 이익이 작아질 거예요. 근데 총평균법은 그냥 1년치를 한 방에 다 계산하니까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총평균법이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점은 기초 재고가 기말 재고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기초가 전기 거거든. 그죠? 기초가 전기말 거죠. 전기의 재고 자산이 올해 재고 자산의 단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 회계 기간별에서는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싶시다. 자, 이 단가 결정 방법인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변경을 해야 되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들어가게 돼요. 회계 변경에서는 추정의 변경이 있고 정책의 변경이 있죠. 추정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이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내역연수라든지 어차피 없어질 거, 내년 되면 똑같아요. 이런 건 안 중요한 건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아주 중요한 변경인데, 그런데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매우 중요한 변경이에요. 왜 중요한 변경이냐면 이익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 우리가 회계상의 이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고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부 용자나 주주들에게 나 얼마만큼 벌었어요,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세금에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법인세법에서도 중요한 변경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법인세법 가서 얘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바꿔야 되지? 함부로 바꾸면 혼낼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중요시 여기고 법인세법도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